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지만 사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에 불과합니다. 내란 수괴가 마땅히 수감돼 있어야지 어디를 활개치고 다닙니까? 윤석열은 이제 조사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가서는 막무가내로 진술을 거부하고 특검에 가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조사를 피하다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딱 한 번 조사 받는 척 했을 뿐입니다. 일말의 동정도 기대할 수 없는 사악한 철면피죠. 이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무너진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내일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다시 복귀한다는데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말했지요. 어제 밤에는 11시 넘어서까지도 33도, 34도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우리 또 대극찬 복숭아 네. 앞에 하나씩 있는데 뭐 진짜 윤병선님 벌써 다 드셔버렸네. 네, 저는 너무 맛있어서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맛이 어땠어요? 아, 이 쫀득쫀득. 그 다음에 아까 그 식감 얘기하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식감이. 네. 아, 이게 딱딱이보다도 부드러우면서 그 맛이 아주 길게 가요. 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극천 복숭아입니다. 대극천 복숭아. 이 복숭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복숭아로 최고 맞추기로 유명한 경북 경산입니다. 저도 경북 경산에서 이 대극천 복숭아 먹기 전에 한번 복숭아를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극천 납작, 반납작 복숭아가 바로 그 경북 경산에서 오는데요. 이 반납작 복숭아 맛있게 드시는, 취향에 맞게 드시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받자마자 아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받자마자 바로 드시면서 냉장 보관 바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 라고 하실 때는 한 상온에서 1, 2일 정도 후숙을 하면은 아주 향이 진해지면서 식감이 또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렇게 후숙을 한 뒤에 또 바로 냉장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혼자 사는데 복숭아 2kg 다 먹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먹을 만큼 남겨두고 내가 다 못 먹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두면은 나중에 스무디라든지 주스를 만들어 먹으시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귀한 납작 복숭아, 반납작 복숭아가 딱 2주간 최고 당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문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예. 안진걸 TV에서도 정은이 문화 연대에서 홍보를 했는데 방송도 이제 먹었는데 그 맨날 임세은 소장 추종한다고 그 슈퍼챗 보내는 이희성 변호사, 오동훈 변호사 방송 도중에 그냥 방송하는 거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예. 광고를 아니고 진짜로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후회 안 이번에 합니다. 그것도 그 앞에 그 선풍기도 네. 지금 이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 손에 들고 다니는 손 선풍기도 드리니까요. 이번에 쿨썸머 이벤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까지 잠을 설친 분들이 꽤 많으셨죠. 몇 시쯤 영장이 발부될까 자다가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새벽 2시 7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다시 구속이 돼서 구치소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인데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는군요. 자,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민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윤석열 다시 구속이 됐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증거 인멸 우려 네. 이걸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을 할 때는 이제 증거 인멸 염려를 가장 주의 깊게 봅니다. 범죄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반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판 열심히 받겠다, 수사 열심히 받겠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필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김성훈 차장, 강희구 부속실장 자신의 변호인 한 명을 보내서 진술을 편하게 못하도록 뭐 감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윤석열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나가니까 김성훈도 그렇고 강희구도 그제서야 좀 편하게 진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야, 이 사람이 밖에 있으면은 이렇게 진술 회유를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진술 증거가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재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 전에 계속 그 윤석열이 뭐 비화폰도 삭제하고 뭐 입단속 시키고 막 그랬는데 윤경호 소장님 결국은 이런 게 자충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강의구의 구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호인을 통한 회유, 압박 이제 이게 가장 결정타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화폰의 서버 뭐 삭제 문제라든지 그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론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법감정을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그 시류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 3월 8일에 석방이 되고 나서 4개월 동안 활보하면서 버젓이 다녔던 그게 오히려 윤석열에게 자충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아유, 이제 아마 많이 밤에 저한테 막 12시, 1시에도 어떤 시민들이 문자 보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언제 영장 발부되나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깜빡 잠들고 4시에 눈 떴더니 2시 20분쯤 구속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교대 앞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매주 이렇게 내란이 다시 구속하라. 이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는 못 가도 막 2, 3주에 한 번씩 가는데, 저도 발언 얼마 전에 하고 왔었죠. 이런 시민들의 마음이 재판부에도 이어졌다 생각하는데, 윤경호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 여론을 살핀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혐의가 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협박과 증거인멸, 말맞추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 변명하기,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이게 매일처럼 실시간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조중동마저도 천하의 몹쓸 자라고 윤석열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랬던 내란 수기가 각종 비리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일부 극단 세력을 계속 자극하고 모든 걸 부하한테 떠넘기고 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너무나 비열하고 찌질한 자라는 거는 오죽하면 조중동마저도 그렇게 규정을 했겠습니까? 판사님이 그걸 다 본 거죠. 계속해서 징계멸하고 부하들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말 맞추고 협박하고 심지어 변호인까지 한 사람을 해가지고 딴 말 못하게 감시하고 압박하고 이것은 중대한 구속사유가 되는 것이죠. 너무 잘 됐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아름다운 예. 구속이라고 잡았는데요. 윤석열이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윤석열이 이제 독방에 수감이 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 독방은 일단 계속 그렇게 그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죠? 네,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사법 연수원 시절에 서울구치소
이 독방 수용실을 직접 가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변호인은 접견할 때 이 장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연수원생들이 견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내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까지 다 들어가서 화장실까지 다 살펴보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미 훨씬 10년도 훨씬 전인데 그때도 굉장히 열악하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뭐 더 낙후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거의 방 3개 정도의 크기를 거의 합친 크기로 사용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독방으로 그리고 방 3개 크기가 아닌 방으로 내부가 지금 공개된 겁니다. 근데 일반 수용자 방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한테? 이게 이제 사실 기존 박근혜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다 기존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방을 좀 이렇게 다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서 같은 크기로 지난번에는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됐거든요. 사실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였고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전례가 있으니까 전례에 비추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랬어요? 2008년도에 네.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대규모 촛불 집회 때 야간 집회했다는 이유로 제가 첫 번째 구속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홍거방이 나와거든요. 네. 근데 우리 행정법상은 독방이 원칙입니다. 근데 교도소가 좁고 구치소 좁으니까 혼거를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면 혼거를 원칙으로 하고 독방을 예외적으로 하는데 이제 대선명이 있었죠. 근데 여름이니까 막 네. 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봤죠. 그래갖고 막 영치금도 없으면 쟤들이 영치금 나오니까 막 닭다리도 사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만 토요일 날 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매일은 운동을 하는데 일요일은 운동이 안 돼요. 토요일 날은 2주에 한 번 시켜주니까 운동이 없는 토요일은 쌈이 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돼갖고 쌈이 나가지고 제가 그것을 계속 밖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동하게 해주세요. 일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안진거리 이놈이요. 저기 재수들을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신 저는 그다음부터 독방으로 가더라고요. 독방이 매우 조용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 윤석열에 대한 저 독방은 명백한 특혜죠. 독방 진짜 좁습니다. 옛날에 뭐 비전향 장기수들은 뭐 한 평도 안 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한 평도 안 되는 거 가져서는 안 되죠. 근데 일반 그 독방은 한 2, 3평 정도? 그러니까 조그만한 변기 하나 있고 일반적인 독방은 보면은 누워서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쫙 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랬는데 더 좁아졌는데 지금 조금 더 넓어졌는데 다만 이제 TV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가 하나 있고 조금 이렇게 넓어졌고 뒤에 이제 변기하고 세면대가 동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한 그 독서실 한 2평짜리 정도? 네. 그런데 저기는 굉장히 큰 거죠. 가서 대여섯 명 규모니까 저건 명백한 특혜입니다. 저런 특혜를 줄 이유는 없죠. 전직 대통령이라더라도 파면된 자이고 유죄 대법에서 사형 또는 사형에 준하는 죄가 나올 거고 앞으로도 기소가 여러 개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건 지적해도 됩니다. 저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네. 사실 독방도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가면 재수들이 제일 먼저 급도 민원을 냅니다. 헌법소원도 내고 저도 독방으로 보내주세요. 행정법에도 독방이 원칙인데 우리는 안 해줍니까? 근데 이제 저자는 여러 명 있는 데서 들어가서 좀 그 생계형 범죄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좀 혼나고 그래야 되는데 독방도 특혜인데 저렇게 넓은 방을 준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신용복 선생님의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저 관련된 한 대목이 지금 많이 이제 알려져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게 여름이다. 예. 물론 이제 과거에 감옥 체계에서 뭐 그때는 대여섯 명이 아니라 칼잠으로 누워야만 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여름에 사람의 살이 닿으면 얼마나 상대를 예. 증오하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독방이라는 게 오히려 징벌인데 오히려 여름에는 독방을 더 원하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벌을 준다는 게요. 그 죄에 맞는 벌을 준다. 이거 맞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증오가 더 가미되고 또 괘씸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3평 정도의 공간에 저기가 한 대여섯 명이 수용될
되는 혼거방인데 그걸 개조를 했다고 하니까 전직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에 준해서 했다. 그냥 네.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렇죠. 이게 준해서 한 건 맞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무조건 막 야박하게 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그 관계에 있을 때도 원칙으로는 그날 뺐어야 되는 건데 그래 2, 3일 정도는 기다릴 수 있겠다.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근데 일주일 동안 물 펑펑 쓰고 돈 펑펑 쓰니까 이제 제가 고발됐는데 그래도 저는 앞으로는 법의 엄정함과 만일 평등을 생각하면 독방도 특혜인데 그렇죠. 진짜는 이거 그지만 여름에는 그리고 윤경선 그 진짜 신봉 선생님의 감옥도 사실 정말 저희들 많이 입는데 여름에는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쌈 나고 땀방으로 보내달라 저놈이랑 못 있는다 덥다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 하나 딸랑 하나 있거든요. 근데 벌써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즐기는데 저렇게 넓은 방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이제 수감 생활을 했던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한 번은 제가 고 김근태 예. 전 의원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복권돼가지고 정치 출마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러 같이 동승하고 가는데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차에 에어컨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에어컨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 알러지가 사실은 추위를 너무 견디지 못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더워도 그냥 문 열고 약간 뭐 그런 정도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위가 있으면은 막 너무 힘들고 콧물이 막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독방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죠. 신양복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렇게 부대낌에 있는 겨울이 더 낫다. 여름은 옆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독방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살다 보면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징벌 효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수용 생활을 해본 분들이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던데 잠깐 한 넉 달 동안 마지막 여흥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던데 이제는 다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지금 구속된 저 독거실이 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BS에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네, 이 칼럼을 작성한 부장은 박종관 부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은 사형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주권자의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내용을 쭉 쓰면서 그렇지만 윤석열의 사건에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질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형이라면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기징역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마땅치가 않다. 이것도 특혜다라고 보는 한 사람을 위한 사형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 좀 마음 한켠이 무겁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구속을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게 윤석열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내란을 일으켜서 실패를 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그랬어야지요. 그 전에 잘못을 저질러서 구속이 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다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그 태도도 국민 앞에 불손하고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도
심사 받고 나오는데 한 손 주머니에 딱 찔러 넣고 나오더라고요. 건달입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도 국민들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어 산다는 말이 비켜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게.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악한 면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저자가 구속될 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 꼭 그것만 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왜 저자가 저럴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임영호 소장. 그러니까 단순히 법기술자, 법꾸라지 그렇게만 그래서 법에 아주 교묘한 구멍을 활용할 줄 안다. 이런 걸로만 볼 일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의 이런 그 뻔뻔함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더 뒷받침해주는 변호인들은 또 어떤 심성일까? 이것도 그래서 참 아까 이 인신 구속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감옥에 가둬놓는 건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오로지 선풍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설, 그보다 더 열악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게 뭐 후진국, 선진국 그걸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까 제가 윤석열이 매를 벌었다, 자충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석방되고 4개월 동안 버젓이 했던 그 행태들, 그 행태만에 그거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었느냐. 그 이전에 재임 2년 반 동안에 그걸 뭐 너네 같이 그건 접어두더라도요. 맞습니다. 저도 앵커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제가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가 수사를 받고 불려다니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갇히고 이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냥 만약에 미국식 행영제도로 하면 저는 한 500년형이 나올 제도거든요. 그런 죄거든요. 그것이 어쨌든 그 아주 나쁜 놈이고 악마 같은 자지만 그 개인의 그 고통이나 불행이 어떻게 달갑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내란 수계가 활보하고 있고 지지자들을 계속 선동하는 것은 내란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극우 극단이. 그래서 구속이 돼야 된다고 재구속이 돼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나쁜 짓을 한 놈 중에 뭐 전두환 노태우에서 제대로 한 번도 옛날 뭐 친일 극악한 반민족 세력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제대로 한 번도 처벌 안 받았고 이 땅이 이만큼 이렇게 국민들과 역사가 고통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정말 법과 역사와 정의 앞에 제대로 징치당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그 죄가 또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염원했던 거지 누구의 고통을 제가 즐긴 사람이 저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구속심사 받으러 집을 나서는데 그 주변에 몇몇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윤석열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어제 우리 정어리 PD가 현장에서 취재를 참 그 더위에 직접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저녁 9시 이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게 된다면 주저없이 몸에 불 한번 지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성 꼬라지가 어떠하냐. 서부지법에 있는 친구들조차 다 잊어쳐먹었잖아요. 이런 걸 당신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보편적 인간들이
이제 저런 것에 뭐라고 그럴까 현혹 뭔가가 아직도 나는 지지를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저런 한 줌의 지지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열성적으로 옹의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저 지지자들은 윤석열이라는 뭐 자기들에게는 뭐 지도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서로 이렇게 뭐 받들어 모신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저희 사고 구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단순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유튜브에 떠오르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의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사고 구조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출발이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건요, 저 세대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 세대, 다음 세대, 지금 20대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 그들에게까지 저런 사고가 오염이 되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저는 걱정합니다. 사필 규정이죠. 사필 규정. 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네. 정상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필 규정이라고 하던데 한번 반응을 들어볼까요, 민주당? 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그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고 곧바로 군에서 7월 11일자니까 내일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재복직을 시킨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요. 백혜룡 경정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분노하고 그러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막 잘못을 저지르고 또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이제 김건희가 저질렀던 것들 다 드러나겠지만 국민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아니 네가 잘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분노 아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고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걸 야 이런 걸로 사단장 자르면은 누가 사단장 하겠어? 그걸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부탁을 받고 임성근이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잡아 넣으려고 하고 백혜룡 경정 마약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그때도 똑같아요. 칭찬을 받았어요.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고 그걸 또 좌천시키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김규환 사령관 지금 조사를 받는데 말을 안 한대요. 말을 하자니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그렇고 그런데 김규환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박정훈 대령한테 잘했다. 정정당당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녹취 준비됐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래 이래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그럼 정훈이가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뭐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이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또.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조사는 나올 거니까. 아이고. 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도 비겁한 거예요.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 별 3개까지 달았고 해병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옷을 벗을 망정. 그런데 뭐 어떻게 되냐 뭐 저희가 뭐 그렇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옳은 일을 한 부하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는데 야 어쩔 수 있냐 뭐 네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잘 살아야지. 이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정말 다시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왜냐, 상명하복, 그다음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그리고 전체 조직. 그러니까 김계환이라는 저 사령관이 보인 저 행태가 아마 많은 아유 내가 참 자리, 그다음에 뭐 명령 그냥 넘어가야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박정훈 대령은 혼자 그걸 더군다나 대령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알만한 건 다 알잖아. 이런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정말 외롭고 의로운 그 싸움을 했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 대단한 결정이었다 싶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떠나서 그냥 인간 그 자체 너무 기쁜데 해병대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병대가 공식적으로 전국에 타전한 거잖아요. 언론사라든지. 해병대는 순직이병 특검의 항소치하로 무죄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0일부로 내일입니다. 해병대 수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나오고 박정훈 단장으로 불렀잖아요. 그 자리로. 앵커님이 오늘 제목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했는데 너무 기쁘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바른 일 했더니 탄압한 이제 2가지 공통, 백계령 의원님하고 박정훈 대령 이야기하셨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 있잖아요. 그 짓밟은 자들이 모두 영전하고 승진하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직도 요건으로 이제 보직에만 됐어요. 국방부 검찰단장. 아직도 요건으로 승진하고 용산으로 가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특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도 징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김기환부터 양심선언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박정훈 제자리 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병대를 지금 이제 사성장군까지 나오게 만들고 해병대 이상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도 양심 고백해서 그때 최대 우리의 과오였고 치욕이었다. 나를 압박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대신 우리 박정훈 단장이라도 우리 해병대 후배들은 이제 사성장군까지 열어서 진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앞장서게 달라. 이게 김기환이 할 마지막 일이죠. 그럼 정상장nhập 됩니다. 김기환도. 사실 박정훈 대령이 아니었으면은 최해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이첩 다시 갖고 와. 그럼 갖고 왔으면은 이첩하지 마. 그랬을 때 이첩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세상에 알려질 수도 없는 채로 그냥 묻히는 사건인 거예요. 최숙은 젊은 청춘이 그렇게 해병대에서 순직한 사건 자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게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계환이 그 VIP의 질책, 윤석열의 질책이 있었다라는 녹취가 2024년 5월 달에 이미 공수처가 이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아무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이 윤석열이 처음에 경로했다고 알려진 그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소환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김태효도 뭐 그냥 무조건 모른다, 나는 뭐 관여가 아니다라고 내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고 이제 오늘 보직 받게 됐는데 어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어리 TV 한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현직이니까 출연은 어렵지만
우리 정어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우리 정어리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힘 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제자리로 오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참 지금까지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또 정리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단 한덕수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 또 어제 홍장원 차장 불렀다는 것은 조태용이 국정원장 이자들 지금 국무위원들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저는 지금이라도 좀 그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 좀 용서를 빌고 싶으면 참여하고 사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인영의 참여는 저는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인영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사실 내란 맨 처음부터 모의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밝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여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숨고 비겁하게 이런 자들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이제 외환죄도 보고 네. 볼 것들이 많이 남아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내란 특검에서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30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의견서에는 이제 외환죄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된 거예요. 외환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인데요.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제일 처음에 또 얘기한 것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부승찬 의원, 뭐 박선원 의원 등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보내라고 한 거다라고 하니까 바로 고소를 했거든요.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런 말을 허위사실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국가안보실은 누가 있습니까? 김태효가 있습니다. 김태효는 지금 내일 첫 소환이 되지만 지금까지 어떤 수사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 수사에서 배제된 자였는데 우리는 모두 김태효 외교안보 1차장, 국가안보실 외교안보 1차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깊이 연결된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까지 김태효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김태효를 앞으로 내란 특검도 적극적으로 불러서 외환죄까지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이병철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환죄는 이제 내란 특검이 딱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해서 저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 윤석열 지금 이제 이번에요.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20일입니다.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기소를 하면 이제 6개월간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1심에서 선고가 나고 법정에서 또 구속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니까 이렇게 풀려지게 되고 막 그래서 다시 또 재구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면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 풀려날 수 있으니 그때 대비해서 외환죄를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가 그때 외환죄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외환죄는 일단 헌법에는 내란 또는 외환 이렇게 해서 내란을 앞에 두었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외환은 무서운 죄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국민이 그 전쟁으로 죽고 많은 피해가 나든 어쩌든 나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마누라의 죄를 감추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과 내통하여 그러니까 그리고 외환 유치라는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규명이 되면 정말 천인공노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죄나 외환유치죄를 북한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위의 지시로 드론을 날렸고 그 드론을 하늘 높이가 아니라 북측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거의 저공 비행을 하도록 했다는 뭐 그런 증언들. 또 하나 지금 이제 이건 국가 기밀과 뭐 연결될 수 있어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오는 증언 중에 하나가요. 이 NLL 인근에 그동안에 우리가 북측을 향해서 경고 정도로 쏘아 올렸던 장사정포, 뭐 중장거리는 아니고 단거리, 그 포의 양이 뭐 몇 배 달했다라는 식의 비공식 증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규명이 된다면 그러면 외환죄, 외환유치죄의 기소도 분명히 어렵지 않을 거다. 지금 내란죄만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장 지금 추가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아까 한덕수 공범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도 없지만 배석을 했다고 하고 그 배석했을 때 홍장원 1차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14명의 체포 지시, 그 지시를 받았으니 그걸 조태용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없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조태용은 그거 나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발뺌도 빨리 규명을 해서 이 공범들을 저는 같이 엮어 넣는 거 그거 지금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외환유치죄는 이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요. 왜냐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모는 서로 짰다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환유치죄는 아니겠지만 외환죄에 보면 대한민국 형법에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 이적죄, 시설 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외환죄를 본다면 어떤 것에 해당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2장에 외환의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환죄라고 하는 건데 그 외환의 죄에 내는 92조부터 99조까지 항의 각 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99조에는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도 외환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죄 하는 건데 일반 이적죄는 그 자세하게 기재한 그런 행위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근데 이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 해하거나기 때문에 또는이기 때문에 해한 자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기를 보내고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99조의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사를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맞춰가겠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불법 전투 개시죄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군용법. 적과 북한하고 통정 공모까지는 참 입증이 어려우니까 네. 사실 모르죠. 그걸 시도했을지도 예전에 유해창 때 총풍 북풍 사태도 있었던 거 보면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정말 위헌 불법적으로 전투를 개시하려고 하거나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이 군사 이익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입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지금 장병들도 막 진술이 나오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제가 혼자서 뽑아보니까 100개가 넘어요. 네. 윤석열은. 사실 군형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에게 군 형법상의 범죄를 시킨 자
이거는 교사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물도요. 뇌물은 공무원만 범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뇌물죄가 돼? 내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끔 그 뇌물 받아! 그 뇌물 받아! 라고 적극적으로 교사를 하면은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뇌물 교사죄로.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뭐 전투개시죄가 된다면 그 교사죄로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분명히 그 검찰에다가 내란죄에다가 군사반란죄도 유죄 취지로 송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 그러니까 이 불법 전투 개시, 그다음에 외환 유치, 그다음에 군사반란, 그다음에 부하들에게 아주 부당한 명령을 강요하고 직권남용해서 의무 없는 행위를 시켰잖아요. 이런 게 한 장으로 따로 수사가 될 겁니다. 예. 지난번에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에도 체포되면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내리고 막 그랬는데 네. 오늘 윤석열 구속되니까 코스피가 또 연 고점을 찍었는데요. 예. 네. 왕자 어린님 연 고점 찍은 코스피 3,168.34. 사실 어제 구속영장 심사 들어가는데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아. 이미 오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구속이 된다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은 전부 다 정책 불확실성의 완전한 제거.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의 전면적인 소탕이 시작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어떤 경제진흥책, 민생진흥책, 그다음에 남북화해를 통한 경제협력,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 제거. 그러니까 주식 뛸 수밖에 없죠. 그쵸. 저도 잽싸게 사놨죠, 주식을. 그래서. 대선 전에 샀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늦었습니다. 바빠가지고. 예. 저도 사실은 저도 예, 한 지금 2개 사놨는데 5.8% 뛰어있네요. 오, 저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어떤 항목을 정해서 산다는 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지수, 우리나라 주가 지수 펀드에 ETF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매우 지금 즐거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주식은 많이 올라야 돼요. 예.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은 그렇게 또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부하는데 쓰거든요. 저도 소주도 한 잔 먹으려고. 아니,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덜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맞아요. 중소상공인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 어려웠는데 주식이 잘 돼갖고 주식 팔아갖고 술 먹으러 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 3년하고 내란 이후에는 주식도 코인도 다 엉망이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윤석열이 죄가 몇 가지나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죄가 더 많을지 김건희 죄가 더 많을지 그것도 참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3개 특검이 동시에 풀 가동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는 이거는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힘을 쏟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게 네. 나왔습니다. 집사 게이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베트남인가로 도망을 가 있어요. 김건희의 또는 최은순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모 씨인데요. 뭐 이름 김예성이라고 다 김예성 나와 있지 씨. 않나요? 다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자는 최은순이 그 잔고 증명서 위조하고 조작할 때 그걸 해가지고 이미 그 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걸 들여다 보니까 무슨 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렌트카 업체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여가지고 아주 부실해요. 그런데 대기업이 거기에 180억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도 없는, 더군다나 회사 재무 상태도 매우 열악한 거기에 뭘 보고 180억을 대기업이 투자합니까? 효성,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데서.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가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래요. 그 이따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 부분은 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자 윤경호 소장님, 자본도 잠식 상태인 곳에 180억이나 투자를 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딱 저는 최순실 이게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카카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석연치가 않고요. 그리고 이자가 이미 이렇게 해외 도피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번 특검보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죠. 그러니까 최은순 씨가 그동안에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호가호의를 많이 했을까. 김건희를 내세워서 그 김건희의 이름 석자만으로 저런 180억이라는 투자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충분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 진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한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채 양명주 이 수사, 이 굵직한 수사를 먼저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접근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커버나 컨텐츠 시절부터 시간순으로 전부 다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나 컨텐츠 협참금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김예성 씨,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최은순 씨가 징역 실형 1년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가 김예성 씨를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얼굴은 모자이크 표시는 됐지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김예성 씨가 하던 그 렌터카 회사에 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84억이라는 현금이 와르르 들어가는데 이 현금이 어디로 쓰이냐? 김예성 씨가 소유한 주식 46억 원어치를 사줍니다. 46억 원어치를 김예성 씨가 소유한 그 비마이카 렌터카 회사 그 주식을 사고 IMS라고 이름을 변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예성 씨를 보고 대기업이 이거를 투자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와 연결고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이 김예성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난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뭘 보고 180억씩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또 특검보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길래 왜 저걸 굳이 설명을 하지? 그때만 해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던 걸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더라고요. 왜 기각하죠? 아이스님이 오늘 아침 경공에 이렇게 나왔대요. 김건희 특검 김혜성 계좌 추적 기각했던 판사가 예전에 김혜경 여사 벌금 때렸던 판사들이라고? 네,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인가요? 3명인가 올라왔는데 그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이 김혜경 여사에게 식사 대접 10만 4천 원인가요? 네. 식사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판사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판사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네. 분명히 그 메토에 이미 적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발견된 불법행위도 수사해라고 안전판 조항까지 있거든요. 네. 16호 조항에. 네. 그리고 김혜성이 누굽니까? 이건 저희들이 직접 고발한 사람입니다. 예. 이미 민생에서 알고 계셨군요. 이미 이 김혜성은 뉴스타파에서도 계속 추적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윤석열, 김건희 그 서슬프는 시절에 맞아요. 밖에서 인사 로비 온갖 청탁은 건지냐는 것 같고 실제 돈 챙기고 나쁜 짓 하는 것은 김혜성이다. 그 350조의 그 잔고로 조작하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가. 그때 최은순과 김건희가 컴퓨터로 이게 이제 신한저축은행, 신한 말고 신한저축은행의 잔고를 조작하는데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뭐 졸업증명서를 그 조작하려면 막 로고를 이렇게 따고 막 해야 되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을 시키고 김혜성이가 그냥 건희 누나하고 따라다니는 애입니다. 그래서 잔고 조작에서 같이 유죄 선고됐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핵심이 그 공동으로 기소된 안 모 씨가 이 주범은 김건희라고 법원이랑 검찰에 진술을 냈는데도 김건희만 기소가 빠진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질 겁니다. 특검이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진짜 K 미르 스포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돈 내는 데를 보세요. 카카오가 어떤 것입니까? 윤석열 들어서 계속 수사받고 의장 구속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성 또는 협박받아서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 자가 김혜성이라고 하는 자가 김건희하고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건희가 왜 그 서울대 무슨 경영대학원 EMBA.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건데 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학원의 과정이라는 거 뭐 거기 다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막 김건희가 뭐 공부하고 막 뭐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들이 무슨 과정 최고위 과정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공부하는 데 아닙니다. 그냥 교제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막 이렇게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러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서 만났는데 마치 뭐 대단한 무슨 뭐 적인 것처럼 무한달련님이 잘 아시네. 정규 대학 과정이 아니고 논팽이는 좀 그렇고 모여서 단기간 내 학력 세탁하고 인맥 형성하는 곳 아닙니까? 모르는데 좀 그런 게 있죠. 윤경호 소장님은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신 분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현직 언론인 시절에 이제 그런 곳에 이를테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미끼로 많이 이를테면 초빙 받았거든요. 네. 학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최고위 과정들이 대개 6개월 단위죠. 1년짜리는 거의 드물어요. 6개월 단위의 최고위 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네. 아세요? 예, 맞습니다. 아세요? 되게 강좌를 1교시, 2교시는 제법 이제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 내지는 무슨 뭐 그 주제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즘에 뭐 100세 시대 뭐 그다음에 자산 분리기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주 전공을 1교시에 다 배치하고 2교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3교시라는 게 그 구성원들끼리의 교류의 시간이거든요. 이 3교시라는 걸로 결국 그런 최고위 과정은 네트워크가 이제 끈끈해지고 거기에 3교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 이걸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뻔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거기 좀 다녔어요. 예. 그래서 좀 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그 특검보 발언 중에 이러이러함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해석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조금 내용이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일단 특검에서 특검법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특검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법에는 총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 기업이 뇌물 해당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정확하게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에는 김예성이라는 자가 등장을 했고요. 김예성이라는 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관련한 특검이 당연히 이 사건 수사 대상인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닌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홍주 특검보가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요. 문홍주 특검보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에게 우리가 법을 몰라서 특검 대상도 아닌 걸 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랬겠니? 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뭐 다 수사할 수 엄밀히 따지면 특검법이 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수사를 하다가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16호에 가지고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거를 압수수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맞습니다. 16호에 정확하게 1호부터 15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불법행위도 수사로 하고 또 하나 그런데도 수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수사행위라고 딱 16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성은 누굽니까 여러분. 장고 조작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2호가 코바나 컨텐츠 뇌물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주요 임원이고 장고 조작으로 범죄까지 저지른 자인데 그리고 김혜성이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심지어 그 렌트카 업체를 누구한테 처음에 특혜를 입고 만들었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이름도 없는 렌트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 그 고급 BMW를 50대를 불화받아갖고 사업을 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이랑 싹 다 연루되어 있는 핵심 인물이 김혜성입니다. 최은순, 김건희와 관계도 그렇고 그것은 그 특별한 수사도 아니에요. 뭐 알게 된 수사도 아니에요. 그냥 특검법에서 처음부터 명시되어 김혜성은 있는. 핵심 수사 대상인데 그걸 기각했대요. 이건 판사님 네. 제가 웬만하면 사법 독립 무조건 존중하지만 도저히 우리 국민주권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네. 그래도 비판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은 그런 이슈입니다. 그것은요. 카카오,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뭘 보고 180억이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기업의 정보망도 그렇고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자들이 속된 말로 뭐 나이롱뽕으로 거기 닦겠습니까?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쫙 보는 거죠. 안테나 세우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뭐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을 거 한 3개월이면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아, 윤석열이가 어떤 자구나. 쟤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요리가 가능하고 이 자로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아, 여기구나. 그것 바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윤석열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자는 김건희거든. 그러면 김건희한테 다 모든 것이 가야 되는데 김건희하고 그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막 갖다 넣는 거고. 저는 그런 것을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이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사바사바 했던 놈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진실을 확실히 아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역 말단일 수 있는데요. 그 184억 원이 돈이 건네진 게 언제냐, 출자가 된 게 언제냐, 시점이 중요한 23년 6월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저 184억 원을 얘기하면서 K재단 미르재단이 탁 떠올랐을 때 그건 뭐예요? K재단 미르재단에 최순실이 쪽에 돈을 넣도록 기업들에게 중간 연결고리 내지는 압박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어요?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최상목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혹시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혜성이 김건희 이름을 팔아가지고 직접 효성이나 카카오 모빌리티에 압박 내지는 요청 그걸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김건희 옆에 이미 당시 대통령실에 어떤 완장을 차고 있었던 누군가가 대기업들에게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KT 불법 부당 그 김건희설이 개방으로 고발했는데요. 이걸 그냥 인사를 누구를 앉혀라. 그냥 지금 현상은 김영석을 결국 1년 만에 김건희가 낙제면서 앉혔다는 의혹인데 이게 그냥 낙하산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한 10수명의 나머지 낙하산에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KT가 이상하게 뭐 자기 자회사를 뭐 헐값 매각한다는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헐값에 인수한 그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받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분도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오는 첩보는요. 김건희, 윤석열이 주요 대기업 인사나 어떤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건진이라든지 김혜성 등을 앞세워서. 이게 지금 특검에 고발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KT는 너무 노골적이어가지고요. 사장이 3명 인준됐는데 3명을 날렸거든요. 당시에 주총 앞두고. 이건 이관섭, 김건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짓이다라고 당시에 퍼더했는데 이걸 제가 특검에 고발해 왔는데 김혜성은 오히려 조직적일 수도 있습니다. 184억 원. 그보다 더한 비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아마 앞으로 저는 경청동절 뉴스가 몇 개 더 나온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다 드러나고 또 명태균도 뭐 이런 거 드러나고 또 내란 체포 방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당장에 윤석열 체포할 때 그거 막으러 갔던 45명. 조경태 의원은 거기 플러스 뭐 알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장에 지금 윤상현도 그렇고 이철규 이름도 나오고 걸려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체포 영장 되면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했을 때 그 앞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서약했어요. 우리는 체포 동의안 오면은 절대 불체포 특권 쓰지 않겠다. 아주 나란히 이름 써서 또 도장까지 박았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우리 그대로 뭐 입장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던데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윤상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잉한 그리고 과도한 조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자금이 수수가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은 분명한 과도한 조치였다. 불필요한 과잉 수사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거짓말 뭔 사례가 없어요. 그동안 유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공천 개입은요 무거운 죄입니다. 본인들이 박근혜 때도 지들이 윤석열이 직접 수입했잖아요.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는요.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 밥 사주고 갔거든요. 그 사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수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50만 원 사줬는데 수사받은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네. 아니 그 압수수색 다 하고 식당까지 압수수색을 해요. 네. 50만 원 사주고 왔다고. 너 불법적인 자금 냈지? 아니요. 그 연구소 직원들 그냥 애써서 밥 사주러 왔는데요. 이런 사람이 수사. 아유 저 아무튼 국민의힘 해산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뭐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이제 본인이 그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저걸 보면서 아 윤상현에 대한 집까지 압수수색한 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떨고 있구나.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앞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저건 불체포 그러니까 저 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 그걸 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아까 앵커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일이 하나씩 차곡차곡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동안에 윤상현이 얼마나 기고만장 오만하게 뻔히 드러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려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엄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윤상현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대변이 나와서 막 이런 사례가 없대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뉴스를 그냥 접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너무 과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상현이한테 그럼 한 번 더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도 뻔뻔하게 대통령직 유지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최수진 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잠자다 여러 번 걸렸는데 그렇게 막 잠을 대놓고 잔 사례도 없어요. 처음 봤어요. 김민전 네, 김민전하고 쌍둥이입니다, 아주. 최수진하고 아주 경쟁 상대. 코까지 골면 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없다 아주.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모시고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